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고대 문명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늘의 불, 모세가 마주한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엘리야가 부른 천상의 불덩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종교적 비유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신비한 불의 흔적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전 고구려 벽화 속 무당의 손짓, 신라 왕릉에서 출토된 불가사의한 금속 유물,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대 기술의 흔적들. 혹시 고대 한민족이 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의 학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죠. 그런데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도시를 삼켰다는 문장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신화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록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엘리야가 부른 하늘의 불. 이 모든 기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온 불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와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기록된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항상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달랐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너무나 일관되고 체계적이어서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흔적들을 남겨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대 문명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공통된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번개 같은 자연현상을 신의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왜 이 하늘의 불 이야기들은 모두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왜 항상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등장할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동아시아의 한 지역을 향해 수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든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이 옳았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대 문명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2살 때 처음 박물관에서 본 수메르 점토판의 서령 문자가 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은 쐐기 모양들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해요. 하지만 연구실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대 언어들과 씨름하고 잊혀진 문명의 비밀을 찾아내는 일에 푹 빠져들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꼼꼼하다고 평가해요. 한번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하죠.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내는 제가 최근 들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뭔가에 홀린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민수 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 고대 근동 문명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많은 문화에서 하늘의 불에 대한 신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군이 보여준 자료는 달랐습니다. 고구려 벽화 속 무당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모습, 신라시대 화랑들의 천재의식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불의 강림,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토기의 불꽃 문양이었어요. 이 문양들이 중동 지역 고대 신전 벽화와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민수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비슷했거든요.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 이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군이 보여준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그동안 놓쳤던 연결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간적 배열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기원전 2000년경,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기원전 1300년경,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기원전 900년경이었죠. 놀랍게도 한반도의 고대불 숭배 흔적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마치 거대한 호를 그리며 이어지는 불 숭배의 흔적들. 그런데 이 호의 중심에는 항상 높은 산이나 특별한 지형이 있었어요. 시나이 산, 갈멜산, 그리고 한반도의 태백산맥.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 벽에 세계지도를 붙이고 빨간 핀으로 표시해가며 패턴을 찾아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점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 하지만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발견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는 다음 주 학과 세미나였습니다. 동료 교수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평소보다 긴장되었지만 제가 찾아낸 패턴들을 보여주면 분명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톰슨 교수, 이건 너무 억지스러운 연결 아닌가요? 구약학 전문가인 로버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의 공통된 자연 숭배 현상일 뿐이에요. 고고학과의 마리아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몇 개의 토기 조각과 벽화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학문적으로 위험해요. 그녀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과장의 반응이었어요. 톰슨, 자네가 요즘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성 연구보다는 확실한 자료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동료들의 비판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밤마다 연구실에서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지도의 점들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패턴인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자문했어요. 학자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확증 편향이니까요. 내가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닐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수업 준비도 소홀해졌어요. 아내는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요즘 이상해졌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고대인들의 공통된 자연현상 해석일 뿐이고 제가 거기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문적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 혼란 속에서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학과의 이사벨 맥도날드 교수가 스탠포드를 방문한 거예요.
그녀는 고대 동아시아 종교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우연히 교수 라운지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제 연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봤어요. 다른 동료들처럼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톰슨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불숭배 문화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발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이사벨 교수는 제가 놓쳤던 중요한 자료들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 사서에 보면 동방의 한 민족이 천하라는 신비한 불을 다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정말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찾은 패턴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증거를 더 모아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는 단비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런 연구는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이사벨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탠포드에 머무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했어요. 그녀는 제가 가지지 못한 동양학적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서구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동양에서 불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에너지의 상징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이사벨 교수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실 제가 이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영국으로 피난 오셨거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고향 마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지키는 가문이 있었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어린 시절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벨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 하늘의 불 현상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니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톰슨 교수님,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보세요. 이사벨 교수가 연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철기 시대 초기, 인류 문명의 대전한 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중동 지역 도시국가들의 몰락과 동시에 일어났고 모세의 출애굽은 이집트 제국의 쇠퇴기와 맞물려 있었어요. 엘리야의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의 부상기였죠. 그리고 한반도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절정에 달했어요. 고인돌 문화, 비파형 동검,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 계급의 등장.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파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시기에 각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불을 다루는 기술에서 말이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패배자의 흔적에서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벨 교수가 스탠포드를 떠나기 일주일 전 학과장이 저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톰슨, 자네 연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네. 학회에서도 자네가 너무 추측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학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신청했던 연구비 지원이 거절된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평가서에는 학문적 근거 부족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사벨 교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민수 군마저 교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큰 다툼을 했어요. 당신 지금 가족보다 그 연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데 당신은 항상 연구실에만 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오래된 자료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민수군이 보여줬던 고구려 벽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세부 사항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벽화 속 무당의 손 모양이 특이했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손가락의 각도, 그리고 발밑에 그려진 기하학적 무늬. 잠깐, 이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급히 성경고고학 자료를 뒤져봤어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모세의 성막 구조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기하학적 패턴이 있었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를 전달하는 기호야. 일종의 설계도 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불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무언가가 하늘에서 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특별한 지식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건 종교가 아니라 기술이었어. 저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로운 관점을 얻은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박지연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이사벨 교수가 제 연구에 대해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톰슨 교수님, 최근에 경주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왕릉에서 나온 금속 유물인데 기존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공 방식이에요. 그녀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제가 며칠 전 발견한 기하학적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금속 자체도 이상했어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합금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언제 발견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달 전이에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될까 봐서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고고학팀도 비슷한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서 나온 고대 유물에서 똑같은 패턴이 발견된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야. 갑자기 제 연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지연 박사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박 박사가 보내준 금속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교수님, 이 합금에는 지구상에서 극히 드문 원소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석에서나 발견되는 성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불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주에서 온 무언가였고 고대인들은 그것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나오자 비판적이던 교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톰슨,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군. 로버트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학과장도 제 연구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연구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열 수도 있겠어. 연구비 지원도 다시 승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네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인정받으면서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화랑도 연구소에서 고대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천재 의식을 재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늘을 향해 올린 손의 각도, 발밑에 그린 기하학적 무늬, 모든 것이 제가 발견한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조상들이 지켜온 이 전통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지식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통이었던 거예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연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하늘에서 온 불이 무엇이었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이건 인류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사벨 교수와의 마지막 화상통화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고대의 한민족이 받은 그 불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말이죠. 제 연구실에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학자들이 찾아옵니다. 모두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비슷한 흔적을 찾았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부족 신화,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드림타임까지 인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연구가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면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민족 간, 종교 간, 이념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 연구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하늘에서 온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빛을 밝히는 것이죠. 젊은 학생들이 제게 묻곤 해요. 교수님,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불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할 뿐이죠.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협력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 그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하늘의 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서 도망칠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받아들일 건가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 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불이 내려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우주 탐사, 인류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하늘의 불일지도 모르죠. 제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시련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기원이 한국이었는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